아침한개입니다. 유럽의 상황이 점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푸틴이 중앙아시아의 용병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하는 것을 승인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푸틴은 러시아 국방부에서 현지 시간 2022년 3월 1일 열린 안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승인했다고 방송을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푸틴이 승인한 중앙아시아 용병은 잔혹하기로 유명한 그 악명이 높은 체첸 용병들이고 모두 1만 6천 명을 고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바스 지역에 있는 친러시아 반군과 융합하여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정규군 20만 명의 수백 대의 전차와 수천 대의 보병 장갑차들을 이제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무엇이 모자라서 2014년도에 잔인한 행동으로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았던 체첸 용병을 또다시 고용해서 무엇을 원하는 목적을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유럽 전황을 개전 이전부터 다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푸틴의 전략 목표인 키이우의 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개전 전인 D-4일의 러시아 전력 배치도입니다. 아시아의 동부인구에 있던 29군과 35군, 36군 예하의 10개 여단과 서부전구의 제1전차군과 제41군의 12개 여단 1개 연대 등 총 22개 여단 1개 연대를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영토인 우크라이나 북부 지방에 집중 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전력에는 1개의 전차사단, 2개의 전차 여단, 1개 독립전차 연대 등 7개의 전차 연대와 차량화 소총 여단에 배송이 된 전차대대 7개 등 전차 31대로 편성이 되는 21개의 전차대대와 전차 41대로 편성이 되는 7개의 전차대대 등 총 938대의 각종 전차가 배치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D-Day입니다. 주공은 36군이고요. 6개 여단이 키이우를 향해 기동을 시작을 합니다. 제41군은 주공인 제36군의 예비전력이고 조공은 제35군입니다. 키이우를 우회 포위하려는 기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29군은 나토를 견제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는 전력이고요. D-Day의 특징은 제1전차군 후위에 배치되어 있던 제6군이 급속 기동하면서 수미를 공격하고 제1전차군과 전투 지경선을 재조정을 합니다. 제6군의 예비전력은 제2군이고 제6군의 임무는 직선으로 전진을 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제35군과 조우를 해서 키이우를 포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투지경선을 조정한 제1전차군은 하르키우를 공격을 하면서 제6군의 배후를 지원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체를 남북으로 분리시키는 역할을 임무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대응은 되게 심플했습니다. 제1기갑여단으로 주공인 제36군을 저지하고 58차량화 소총여단으로 제41군을 견제를 하면서 36군의 측면을 노리기도 했고요. 제35군의 기동에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난 2월 27일입니다. 러시아의 주공인 제36군의 진격이 돈좌가 되면서 러시아가 제41군을 투입을 합니다. 조공인 제35군은 키이우 북부까지 진출을 해 있는 상태이고 수미와 하르키우 방면의 제6군과 제1전차군은 전선을 연결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제1기갑여단을 이동을 시켜서 제36군의 전선에 첨입을 시도하고 전선의 연결을 방해를 합니다. 제95강습여단을 키이우 북부 지역에 투입을 시켜서 러시아군의 보급을 본격적으로 방해를 하고요. 남쪽에 배치되어 있던 제72기계화 여단을 키이우 남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6일이 지난 3월 2일입니다. 키이우를 공격하는 주공이 제36군에서 제35군으로 변경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35군이 돈저가 됐기 때문입니다. 서부전선의 제41군과 제6군, 제1기갑군은 전선을 서로 연결하는 데 성공을 했고 제20군이 서부전선에 새롭게 투입이 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민병대를 포함을 해서 차량화소 총 6개 여단을 서부전선에 투입을 했고 하르키우에서는 시가전이 발생을 합니다. 이날까지 동원된 러시아의 지상 전력은 어마무시합니다. 크림반도의 58군, 아조프해 지역의 49군, 도네츠크, 루안스크 지방의 8군, 하르키우에 신규 투입이 된 20군, 개전 초부터 하르키우를 공격을 했던 제1전차군, 수미를 공략을 했던 제6군과 제2군, 개전 초 36군의 예비였다가 주공으로 변경이 된 41군, 키이우 공략의 주공이었다가 돈저가 되었던 36군, 이날 현재 키이우를 공략을 하고 있는 주공 전력인 35군, 나토를 견제하고 있는 29군 등 총 11개 군입니다. 영어로는 군이 이제 암인데요. 러시아 편지에서 군은 서방 세계의 한 군단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1개 군단이 지금 동원이 돼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 러시아의 정보부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대 전투단은 총 115개이고 병력은 17만 5천 명에서 19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9일이 지난 3월 5일입니다. 키이우 북부 전선은 돈저됐고 도리어 35군 이하의 2개의 기계화 보병 부대가 우크라이나에 포위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36군은 전선을 약간 좀 확대를 했고 부사령관과 참모장이 전사를 했던 41군은 전투 지경선을 조정을 해서 작전구역을 축소한 후에 그 일부를 중부군구에서 급하게 새로 끌고 들어온 제2전차군에 할당을 합니다. 키이우를 공략했던 제35군 소속의 2개 기계화 부대가 우크라이나 3개 기보 여단에 이제 포위가 된 것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고요.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러시아의 포로들이 이 부대 소속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12일이 지난 3월 8일입니다. 키이우를 공격을 하던 제35군이 우크라이나 반격에 밀리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제41군과 합세를 한 제36군이 35군이 이제 확보를 한 돌출부를 통해서 키이우 남부를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초에 새로 투입된 중부군구 소속의 제2전차군이 현재까지는 전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벨라루스의 참전을 푸틴이 이제 강력하게 요청한 것 때문인지 나토를 견제를 하던 제29군이 주둔하던 자리에 벨라루스 공수여단과 기계여단이 폴란드 국경 인근에 이제 배치되기 시작을 했고 제41군 후방에도 일개 공수여단이 배치가 됩니다. 하르키우의 서부전선에는 이제 소강 상태이고 전선에 뚜렷한 변화는 있지 않습니다. 15일이 지난 3월 11일입니다. 35군의 히큐 진격은 아주 돈저가 돼서 별 진전이 없습니다. 36군, 41군 제2전차군이 체르니히우로 이제 집결을 하는 상황이고 체르니히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제1기갑여단이 이제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제92 기계화 여단이 서부전선에서 제1전차군과 제6군의 전투 지경선을 돌파를 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교전이 발생을 하고 고립된 수미시에서도 교전이 발생을 합니다. 17일이 지난 3월 12일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키이우를 이제 집중 공략을 하고 있고 4개 군단 35, 36, 41 제2전차군 모두를 키이우로 이제 집중을 시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잘 버텨주던 제1기갑여단이 체르니히우에서 보병 1개 사단과 함께 고립이 되면서 포위가 되어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1기갑여단이 이제 포위망을 뚫고 탈출을 해서 키이우에 합류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우크라이나의 향후 지상 전력의 어떤 분수령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키이우에는 기계화 보병여단 2개와 차량화 소총여단 하나, 보병여단 2개 합쳐서 총 5개의 우크라이나 여단이
방어전을 구축을 하고 시가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일 날짜는 아직 공개가 된 게 없고요. 러시아가 지금 매우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전황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에 지켜지던 군단 간의 전투 지경선이 11일, 12일부터는 완전히 무시되면서 좁은 공간에 보병 전투여단 10개가 지금 밀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전차가 무려 지금 380대에서 한 400여 대 정도 저 공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아마 러시아 푸틴이 예상한 것보다 지금 손실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자체 손실을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고요.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러시아 손실은 너무 이제 과장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나마 믿을 수 있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네덜란드 오릭스가 이제 제공을 하는 이미지 확인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3월 12일까지 교환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러시아가 손실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손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차 같은 경우에는 3.24대 1. 이 얘기는 러시아가 3대의 전차를 잃어버릴 동안에 우크라이나가 전차 1대를 잃어버렸다는 뜻이 됩니다. 장갑차의 손실 비율은 2.78대 1. 보병 전투차의 손실 비율은 4.58대 1. 병력 수송차는 3.22대 1, 견인포는 1.73대 1, 자주포는 3.75대 1, 다연장 MLRS는 6.67대 1, 무인기가 1.5대 1, 헬기가 15대 1, 항공기, 고정익 항공기가 1.33대 1입니다. 기갑전력이 절대적인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전투 차량의 평균 교환비가 3대 1인 것은 아마 서방세계가 제공을 한 대전차 미사일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헬기를 포함한 항공기의 손실 비율 역시 휴대공 미사일의 영향이 미쳐진 것 같습니다. 항공기의 경우는 젤렌스키의 주장은 고정익이 74대, 헬기 86대를 격추를 시켰다고 하는데 네덜란드 오릭스의 이미지 자료와 편차가 큽니다. 물론 이미지 자료가 전체 다는 아니죠. 반영을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오릭스 자료보다 더 많은 수량이 이제 이미지가 없는 것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미지 자료는 27대이고 젤렌스키 주장이 160대입니다. 다연장 MLRS의 교환 비율은 아마 무인 공격기 TB2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개전 17일 차인데도 푸틴이 전략 목표로 설정을 했던 목표를 러시아군이 제대로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적 손실과 물적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자, 지난 2014년 돈바스와 크림반도에서 같이 하이브리드전과 함께 체첸 반군을 이용을 해서 아주 잔인하고 잔혹한 행위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 의지를 꺾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푸틴의 교활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자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남부군구 사령관과 서부군구 사령관, 국가방어관리센터장, 그다음에 우주군 사령관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체첸 반군을 이제 우크라이나에 투입을 한다는 것은 푸틴의 이거는 무리수가 분명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유럽 상황의 출구 전략이 짜기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나토나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적인 개입은 안 하고 경제 제재나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등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데, 체첸 반군이 들어가서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도대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